그래서 두 번째 기사를 보면 네. 3억 빌리면 월 99만 원, 네. 40년 갚는 초장기 대출 나온다. 네. 이런 게 있네요. 제가 사실 지금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댓글 예, 댓글 보죠. 예, 막 이렇게 네. 뭐 40년짜리 노예가 되네요. 그쵸. 제가 이 말 때문에 한 거예요. 40년짜리 노예 대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말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대출 없이 사야 된다, 뭐든지. 어.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출 받는 순간부터 40년 동안 매달 이거를 내야 된다. 네. 그거는 내 삶이 노예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인 어깨로 올라가야 내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가 걸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네. 내 가처분 소득, 내 저축 가능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대출을 활용하면서 네. 자산을 취득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네. 깨야 돼. 이 안 좋은 마음을 대출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 좋은 마음을 깨야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면서 네. 위로 올라가실 수가 있다. 무조건 좋은 건 없죠. 무조건 다 좋은 건 없어요. 양면은 다 양면이 있죠. 그렇죠. 산소도 많으면 죽어. 죽는다 그러면 네. 산소 100%된 곳에 살면은 질소가 있어야 돼. 예. 네. 그리고 또 질소 100%면 또 죽는 거고. 죽죠. 불은 뭐 안 그래. 전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다 세상에 모든 것은 그 양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빚도 마찬가지죠. 이 네. 대출이라는 것도 잘 쓰면 좋은 거고 네. 못 쓰면 망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대출을 개인적으로 대출을 대할 때 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네,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득과 지출 그리고 저축 가능액이 나와야 돼요. 네. 그거 안에서 대출이 일으킨다. 네.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전에 4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나왔잖아요. 40년짜리.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의 3억이 음. 40년 뒤엔 얼마가 될까? 뭐 한 3천만 원 가치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냐면 네.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은 되게 유리한 거예요, 나한테.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네.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년 전에 네. 4억짜리 집을 2억의 대출을 일으켜서 샀습니다. 네. 네. 4억짜리 집을 2억 대출을 해가지고 2억 내자본 해가지고 4억을 샀다. 샀어요. 네. 네. 50%죠. 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2억이랑 그때 2억의 값어치가 어떨까요?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 많이 나죠. 네. 그러면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이면은 사실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 대출을 활용해야 사용하는 게 된다는 낫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네. 논리로 생각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네. 1986년인가 85년도 입주했는데 네. 그때 가격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아, 마음 아프다. 듣기만 해도. 평당이 아니라 그냥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5천만 원 하던 시절이 네, 있었다. 네, 예, 예. 근데 그때는 물론 담보대출이 안 나왔지만 만약에 담보대출이 나왔다 가정하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나온다. LTV 70% 네. 나왔다. 그러면은 60%라고 할게요. 그냥 대충. 네. 그럼 3천만 원 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2천만 원 내 돈 넣고 네. 3천만 원 대출 내서 그 집을 사는 거죠. 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네. 이제 2020년이니까 네. 지금 3천만 원의 값어치가 네. 월세로도 갚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즉 장기적으로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의 대출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겁을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거 제가 예전에 보험 컨텐츠 나와가지고 인터뷰 때 얘기했던 건데 네. 제가 저축성 보험 들지 말라 하거든요. 네, 네. 저축성 보험은 반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저축성 보험 들어. 그러면 20년 뒤에 이 보험 만기인데 네. 보험 만기 때 님께서 내신 보험료 1억에 이자까지 붙여서 1억 1천만 원 준대. 네. 그러면 보장도 공짜고 네. 만기 때 낸 보험료는 1억인데 1억 1천만 원 더 돌려받으니까 네.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뭘 생각해야 되냐? 20년 뒤에 1억의 가치는 얼마일까?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반대로 내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험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보장성 위주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멸성으로. 저축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냥 처음에 종잣돈 모을 때까지는 그냥 은행에다 하되 그걸 내가 직접 운용해서 네. 시장 수익률, 시장 인플레 이상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거든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좀 깨드리고 싶었어요. 예. 왜냐면 이거 얘기 나오니 그 아까 노예 대출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런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잘 활용하셔서 네. 자본주의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게 있어요. 집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네. 집을 소비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집은 명백히 자산이거든요. 네, 그렇죠. 집은 명백한 자산인데 네. 집을 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관념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선악의 논리에 빠진 거거든요. 집에 대해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되면은 자산 가치는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집이 자산인데 이런 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내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는 걸 내가 빚을 내서 5억짜리 자동차를 사는 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집은 소비재고 어차피 내가 거기서 살 공간인데 네. 그걸 빚을 내서 산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전제를 고쳐주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옷이 있는데 이걸 빚을 내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팔기 위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쌍용차나 네. 르노나 이런 데서 잘 장사 안 되면 60개월 무이자 할부 해버리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40년짜리 40년짜리 대출을 40년이면은 몇 개월이에요? 40년이면 480개월. 480개월 네. 할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은 어차피 써서 없어질 건데 내가 그 많이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멘트 덩어리를 480개월 할부로 내가 네. 시멘트를 산다고? 라는 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모래와 시멘트죠. 목재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이 집이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면 그 집을 대출해서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세를 맞아요.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예. 예. 대화를 안 합니다. 왜냐면 네. 그게 서로한테 맞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그런 어떤 관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냥 네. 서로 이렇게 좁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저는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네.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겠다. 네. 내가 공부하고 인풋을 넣어서 라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신사임당님 말씀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그 관점이 현실에서 포지션을 바꾸니까. 네. 네. 그냥 그 차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는 전세를 풀자산으로 내 돈으로 전세를 만땅 돈 다 내고 그 사는 게 왜 그럴까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 4억인데 4억을 내 돈 다 넣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그러시지? 제가 네. 그 형한테 왜 이거를 돈을 다 넣고 사냐 이랬더니까 이건 저축이라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모았다. 여기 고정을 해놓고 네. 또 돈 더 모으면 더 높은 전세로 가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어요. 네. 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괜히 얘기했다가 네. 나대는 것 같고. 네, 저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관점을 네.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들께서 저는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이 다 그런 면에서
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사연자분도 네. 그런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 적절한 대출은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무기라는 거. 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보이지 네. 않는 세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 가치가 유지된다는 믿음,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결국엔 감가될 거라는 믿음이 퍼질수록 발권력을 가진 주체가 가지는 이득, 그 시뇨리지라 그러거든요. 네. 발권 주체는 항상 그런 이득을 갖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네. 근데 거기에 그 경제 주체로 모여 있는 그 경제 단위에 모여 있는 주체들이 현금의 가치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이 시뇨리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진짜. 그 발권을 하는 주체에서는 현금은 유지됩니다. 이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을 교육하거나 네.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중앙은행에서도 목표 물가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절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테이퍼링 같은 게 생기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와 디플레의 파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거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그 표시되는 숫자가 커지는 네. 거거든요. 인플레가.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락장,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네. 시기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1년에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예를 들어 송파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2013년이 되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 네. 점점 더 좋은 걸 살 수 있어. 돈은 네. 똑같은데. 네. 그거는 말 그대로 디플레식이거든요. 네. 그 자산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인플레와 디플레가 일어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인플레, 디플레, 인플레, 디플레 하면서 위로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20년, 30년짜리 대출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죠. 하여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앙은행에서 네. 통화량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발행한 통화량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그렇죠. 통화 유통 속도라는 네. 것도 따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컨텐츠를 하나 찍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경제가 길어질 것 같아요. 고도화될수록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런 거예요. 물이 여기 있으니까 물 내가 샘물에 가서 떠먹을 때는 통화량이 0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분업을 해서 예를 들어 통화에 그 물을 이렇게 패키징하는 거, 네. 이거를 만드는 거, 뚜껑 이 과정에서 계속 유통이 되고 사이에 이 재고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류의 이동, 그러니까요. 인건비 막 이런 게 들어가게 그런 게 되죠. 점점 생기잖아요. 네. 이게 분업화되고 고도화될수록 사회가. 그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거 지금 최종 가격은 뭐 1,000원이라고 하면 이 1,000원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통화량은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망해서 내 거를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은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앞으로는 전 세계 대상으로 내 공장이 물류가 우리 집 옆집이었던 단계에서 이제는 어떤 나라 갔다가 여기 갔다가 중국 막 이런 갔다 거잖아요. 브라질 갔다 막 왔다 갔다 그래서 하잖아요. 완성되잖아요. 네. 어떤 하나가. 네. 그래서 심지어 소비 시장은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거보다 더 고도화될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분업화되고 고도화되고 이럴수록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할수록 그렇죠. 거래가 늘어나니까 네. 이거를 어떤 교수님한테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없죠. 거를 네. 그때 알게 됐죠. 그렇죠. 저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인플레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이 대출이라는 걸 일으킬 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장기적 인플레의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게 과연 20년, 30년 뒤에는 얼마의 값어치를 네. 가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좀 더 좀 현실에 가깝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